오늘부터는 감정을 주제로 몇 차례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감정과 자아의식의 관계를 다뤄보겠는데요. 이 조지프 루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죠. 우리 국내에서도 번역된 책인데요.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라고 하는 이 책 중에서 감정과 자아의식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부분을 압축적으로 요약을 하고 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지프 루드라고 하는 사람은 뭐 세계적인 신경과학자고 지금 현재 가장 권위 있는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우리 국내에서도 이 느끼는 뇌라든가 또 여기 시냅스와 자아라고 하는 책 등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공부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의 실정에서 들여다볼 때는 감정은 어쩌면은 조금 이성보다는 좀 하위에 있는 거, 또 이성과 대비되는 개념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 뭐 감정 조절을 한다, 감정을 통제한다, 이런 관점에서 감정을 어떤 그 이성적인 것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조지프 루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인지 과정 자체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등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오히려 이 마음 중에서는 감정이나 정서 같은 거, 또 동기나 의욕 같은 것이 오히려 자아의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성적인 영역, 우리 인지적인 능력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은 그늘진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비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감정의 영역도 있지만은 이 자아의식이 전제될 때야만이 감정은 의미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어쩌면 이런 책들은 감정을 우리가 현대 시점에서 재정의해 나가면서 가슴으로 나아가는 삶을 인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년 전 뭐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가장 이 세상에서 머나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르는 길이다. 아마 김수환 추기경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이 머리라고 하는 영역에서 가슴을 뺀 머리로만 사는 삶은 자기 결핍과 불만과 결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가슴이 열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성적인 틀 아래에서 감정을 이해할 때 가장 충만된 삶, 가슴이 열린 삶일 때 우리 삶을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만된 삶으로 가는 길이다.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르기까지의 우리 삶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가슴이 열린 삶으로 가고야 만다.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이 부분 중에서 감정과 자아의식과의 관계, 그것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정말 감정의 깊은 생명력이랄까? 감정의 그 힘이라는 것은 자아의식의 해석을 거칠 때야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감정의 힘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감정과 자아의식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 옹기니는 박선진 바다출판사에서 나온 2021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굉장히 좀 두껍습니다. 현재 우리 뇌과학이나 신경과학계의 가장 최첨단의 이론을 펼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이해의 수준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나도 모르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좀 안 된다. 이런 차원도 있고, 이 감정을 잘 이성적인 이해의 틀로서 창조적인 힘까지 감정을 활용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이 감정 이해의 수준은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눈물이 난다.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었나? 이런 감정은 뭐지? 누구를 만났는데 좀 찝찝하다거나 야릇하다거나 조금 뭔지 모르는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있다거나
이런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감정의 어떤 그늘진 구석들을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포착이 됐다 하더라도 이 감정이 뭐지? 그런 감정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정의 이해 수준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감정이 보내는 어떤 생존적인 신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어떤 위협에 닥쳤을 때 뭐 얼어붙는다거나 뭐 도망친다거나 회피를 한다거나 파이트 뭐 싸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신호들이 있겠는데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특히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생존 그 이상의 어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먼저 감정을 이해한다는 뜻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을 이해하는 수준이 사람마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크게 보면은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감정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감정과 자아의식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은 생존 그 이상의 어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감정을 재정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차례대로 들여다보면요. 먼저 조지 프로드의 이 책에는요, 사려 깊은 감정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사려 깊다는 뜻은 이 감정은 인지되어야만이 비로소 감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성적 감정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 감정의 인지 이론을 잠깐 이 책을 빌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정의 인지 이론은 1962년 스탠리 샥터와 제롬 싱어가 제안한 이론의 변형인데, 감정적 경험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특정 경험에서 나온 신경 신호 등 생물학적 신호를 그것이 속한 사회적 물리적 맥락에 비춰서 평가해서 표기함으로써 형성된다는 주장이다. 나에게 있어서, 이 나가 조지 프루드예요. 인간의 감정은 인지적으로 형성되는 자기주지적인 의식적 경험으로 다른 자기주지적인 의식적 경험들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지적으로 형성되는 자기주지적 의식적 경험이다. 말을 굉장히 늘어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인지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인지되지 못하는 감정도 있지만 내 안에서 촉발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과 직면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촉발되는 발생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나의 의식 아래 인지적으로 포착이 됐을 때, 자기 주지적으로 인지가 됐을 때야 비로소 그 감정의 빛깔을 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읽어보면은 무의식적 감정이라 모순적 개념이다.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느낌이 아니며 감정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는 무의식적 요인이 기여한다.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 감정이라는 말은 어쩌면 이성적이고 인지적이고 자기주지적으로 파악되지 못하는 감정은 사실 감정이 있다 해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의식되지 못하는 감정이 그늘 아래 있는, 웅크리고 있는 의식으로 포착되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조지 프루드가 말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인지되었을 때에야만이 그 감정은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간단한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첫 번째, 감정은 어떤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겠죠.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두 번째, 세분화된 감정에는 자아의식이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자아의식의 토대가 없는 감정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분화된 감정이라는 것은 동물들이 느끼는 감정 그 이상의 굉장히 디테일한 감정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뭐 자책이라든가 자학이라든가 뭐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비교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어도 동물보다는 인간들에게 세분화된 감정이고 그것들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지되지 않으면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인지되지 않은 감정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감정의 진정한 의미, 그 감정이 빛깔을 내고 감정이 힘을 얻으려면 그것은 인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것은
인지적 자각을 거친 감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적인 표현으로 처마 밑에 유령 같은 여분에 웅크리고 있는 감정이 있다. 나도 모르는 감정이 있다.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간과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감정과 자아의식의 관계, 이 말을 조지프 루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촉발되는 반사 반응,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나 어떤 모습을 보고 울컥 나도 모르게 비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울음이라고 하는 신체 느낌이나 행위가 있고 나서야 자각적으로 의식을 할 때 나한테 이런 슬픈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슬픈 마음이 있구나라고 의식을 하고 나서야 울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나도 모르는 비의식적인 반사적인 신체 느낌이나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슬픔이 있네. 나한테 이런 화가 있네. 나한테 이런 분노가 있네. 나한테 이런 무기력과 우울과 짜증과 불안이 있네. 이렇게 인지적으로 자아의식이 감정을 인지하는 것은 나중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나한테 이런 슬픔과 분노와 이런 수치심과 어떤 짜증과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인지가 됐을 때에는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감정이 나를 어떤 쪽으로 이끄는가라고 하는 것은 재해석되고 재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감정의 힘을 회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그 일부로 포함되지 않은 경험은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다. 이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그 전제에는 당연히 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자아가 없이는 감정도 없다는 뜻이고요. 이때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의식입니다. 자기 주지적 의식을 말합니다.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죠. 이때에서야 비로소 감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포착되지 않은 감정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자아와 관련된 모든 경험이 반드시 감정적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감정적 경험은 자아와 관련된다. 자,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말하자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이 전제가 되지 않을 때는 감정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아의식의 조명을 받을 때, 어떤 자아의식으로 인지가 될 때에서야 비로소 그 감정은 의미로운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있다는 것은 자아의식이 반드시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자아의식은 이 감정이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자아의식은 다 감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아의식에는 어떤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라든가 자료 분석이라든가 감정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활동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자아의식의 일부분이 감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감정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 자아의식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자의식이 전제가 되지 않을 때는 구성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볼 때 동물에게도 기본적인 감정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까? 동물에게도 자의식이 있다는 말인가? 세분화된 어떤 자의식이 과연 있을까? 동물에게는?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면은요. 기대하는 감정은 공통적으로 동물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먹이를 준다. 그러면 바짝 기대를 하죠. 우리 인간들도 생일날이다. 그러면은 바짝 또 기대를 할 수도 있죠. 시험을 볼 때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이 기대하는 심리는 동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감정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후회한다는 거. 후회하고 비교하는 거. 이 후회는 다른 선택지하고 비교하고 상상하는 활동인데요. 내가 저쪽 길로 안 갔더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남들과 비교해서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을 할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동물들이 저 먹잇감을 더 먹을 걸 그랬다. 이쪽 길로 다람쥐가 갔더라면은
뭐 도토리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도토리가 자기 구덩이에 들어가서 막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후회라고 하는 감정은 세분화된 인간의 자아의식에서만 발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자책이나 자기를 학대하는 자학이나 수치심, 열등감, 강박 등의 헤어나올 수 없는 감정들은 이 세분화된 자아의식을 토대로 해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왜 이런 세분화된 감정을 왜 할까? 그것이 가지는 어떤 생존적인 그 이상의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에 어떠한 빛을 던져주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후회하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반응이고, 이러한 반응이라는 것을 가치롭게 해석하는 일은 이성적인 자기주지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의미 있는 해석을 할 때 우리는 후회할 만한 짓을 안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후회를 하고, 후회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후회를 해버리고, 또 후회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후회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가치로운 판단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프로드가 말한 이 감정에는 반드시 자아의식, 자기주지적인 의식이 전제가 돼 있고, 자아의식은 다 감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도표의 의미를 조금 더 밀고 나가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자기주지적인 의식, 어떤 자의식에 의해서 인지가 되고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감정은 생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생존은 깊지만 감정은 얕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40억 년 이상 되는 이 생물체의 역사 중에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인간에게 등장이 된 것은 굉장히 역사가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감정은 인간만의 특화적인 기능이고, 감정은 가치를 지닌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경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말을 밀고 나가면은 감정은 자의식이 전제가 돼서 생겨나는 것이고, 특히 세분화된 감정,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의식에 의해서 포착이 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어떤 가치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언제나 그 자체대로의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 하더라도 이게 바로 자기주지적인 해석을 거칠 때 감정은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감정의 힘 또는 힘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감정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성적인 능력으로서는 현재 있는 것만을 주목하고 현재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완전히 몰두를 합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닥친 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만에 관심을 가진다면 감정은 돌연 순식간에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나 어떤 그 자기 괴로움에 빠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 자체가 상상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승화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면이나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는 갑자기 과거의 순간이 떠오르면서 떠나간 사람이나 또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부모님이라든가 온갖 종류의 어떤 과거의 기억들, 상처들이 슬픔으로 몰려오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어떤 이성적인 힘은 아니에요.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슬픔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결여된 것을 다시 충족하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은 새로운 희망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다. 이렇게 자기 주지적인 해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한테 화가 있다 이렇게 인지가 된 이후에는 이 감정이 생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힘으로 의미가 부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화나 분노는 결핍된 것 또는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항하는 힘이기 때문에 무시받지 않고 마냥 결핍된 존재로만 살기 싫다는
그 힘이 바로 화다, 분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열등감 역시 남보다 좀 처졌다, 못하다, 밑에 있다 이런 결핍을 넘어서서 나도 동등하거나 더 우월해지고 싶다는 그 욕구에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기 책만 자기 자학도 앞으로는 내가 실수 없이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자책과 자학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위축감도 역시 쪼그라들지만 그 이면에 더 당당하게 나서고 싶은 그 삶의 욕구가 이 감정 속에는 힘으로 생명력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주지적으로 해석을 거칠 때 비로소 감정에 빛이 살아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어떤 요인이기도 하지만 감정은 힘이고 하나의 야성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감정에 대한 편견에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이 박범신 소설가의 이 말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영준 시인의 내 속의 야생동물이라는 시의 첫 대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왜 힘이고 생명력인가에 대해서요. 박범신 소설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내 안에는 늙지 않은 짐승 한 마리가 사는 것 같아요. 창조적 자아라고 해도 좋을 그 짐승은 나이도 없고 시간도 가리지 않아요. 내 안에 늙지 않은 시간을 초월한 짐승 한 마리는 무엇일까? 그것을 조지프 루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아의식의 토대 아래 웅크리고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정이다. 자아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굉장히 힘있는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권영준 시인의 내 속의 야생동물이라는 시의 일련은 이렇습니다. 내 속에는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살아간다. 그 동물들은 대부분 난폭해서 이성과 양심의 이중망을 친 나는 할 일 없이 혈기만 죽이고 사는 불쌍한 놈들을 다독거리느라 하루를 다 보낸다. 이 이후에 쭉 시가 있는데 1년만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성과 양심의 이중망을 친 나는 이 부분은 자아의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주지적 인지 부분입니다. 근데 이 이성적인 내가 불쌍한 놈들을 다독거린다. 할 일 없이 혈기만 죽이고 사는 불쌍한 놈들이 있다 이거죠. 이놈들이 누굽니까? 이놈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의, 그것은 감정의 생명력이고 감정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감정과 자아의식의 관계를 굉장히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길들여지지 않는 그 야생의 감정들을 나의 자아의식이 다독거리고 돌봐주느라고 하루를 다 보낸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충분히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아의식을 전제로 한 감정들과 공존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삶을 이끌어가는 이 시인의 모습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프 루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시인과 소설들의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박범신의 말 속에서 내 안에 짐승 한 마리가 시간을 초월해서 늙지도 않고 있다거나 권영준의 내 속의 야생동물이라는 이 시 속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이 난폭한 야생동물들을 다독이고 길들이느라 하루를 다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아의식이 전제가 된 것이죠. 당연히. 물론 자아의식이 다 감정은 아니지만 이 감정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내 자아의식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물론 자아의식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은 그늘 속에 있는 유령 같은 불쑥불쑥 튀쳐나오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비의식적인 그늘 아래에 있는 감정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조지프 루드의 감정과 자아의식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이 관계를 주목을 할 때 감정에 덜 시달리고 나아가서는 감정에 대한 재해석, 감정의 창조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지점이 되겠죠. 물론 이 책에서는 이 감정에 대한 재정의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지니는 그 그늘, 그것을 충분히 자아의식 아래 인지를 하고 포착되지 않은 그 감정들도
포착이 될 때마다 그 감정이 지니는 생산적이고 그 창조적인 그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재해석하고 재구성을 해 나갈 때 감정은 본래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감정에 대한 재정의가 가능하다. 이런 하나의 희망을 볼 수 있다고나 할까요? 오늘은 조지 프루드의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 중에서도 감정과 자아의식의 관계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감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